전 세계가 한국의 성장 원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나라가 황폐화되었고 천연 자원이라곤 아무것도 없던 한국이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와 한국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단 하나의 자원이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하는데요. 육로로 국경을 맞댄 나라가 하필이면 오직 북한뿐이었던 한국은 위기 속에서 특별한 전략을 세웠었고 이것에 세계는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런던 출신의 해운 전문가인 올리버 해링턴이라고 합니다. 제 삶의 대부분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 뒤에서 흘러갔어요. 해운 전문가로 살아가며 선박이 어디서 출항하고 어디에 닿는지, 또 화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국제 해상 물류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하는 것, 전부 제가 하는 일이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지만 결국 바다는 제 운명이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뒤 처음엔 금융권에 발을 들이려 했지만 친구의 소개로 해운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숫자와 그래프만 보던 제가 거대한 선박이 움직이는 것을 직접 보고 전 세계의 항구를 경험하면서 바다에 매료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선박 물류 관리자로 수많은 항구를 거쳐왔습니다. 제가 다루는 것은 철광석, 원유, 곡물 같은 필수 자원부터 최신 전자기기, 자동차까지 아주 다양해요.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했던 제 머릿속에 유일하게 아주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항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의 부산항입니다. 부산은 제가 처음으로 바다의 힘을 실감한 곳이었고 작은 반도 국가가 거대한 해운 강국으로 도약한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며 많은 깨달음과 깊은 인상을 준 계기였죠. 부산은 나를 바다의 위대함에 감탄하게 만든 도시였어. 그 작은 나라가 바다 하나로 여기까지 왔으니 말이야. 바다는 제게 공기처럼 아주 당연한 존재 중 하나로 여기며 살아올 만큼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당연함과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려버리는 큰 사건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2021년 해운 프로젝트를 맡게 된 저는 요르단 출장행이 결정되었고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늘 그렇듯 새로운 항구를 접한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 새로운 일이었어요. 이번 출장의 목적지였던 요르단의 항구 도시인 아카바는 요르단이 가진 단 하나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해운 업계에서 일하면서 저는 세계 곳곳의 항구를 수도 없이 다녀봤어요. 싱가포르, 상하이, 로테르담 같은 글로벌 물류 허브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 칠레의 발파라이소처럼 조금은 낯선 항구들도 익숙했죠. 그런데 아카바는 그런 제게도 아주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아카바에 도착했을 때 모습은 굉장히 작고 조용했죠. 항구 도시라면 을에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법인데 제가 상상한 모습과는 많이 다른 조용하지만 아주 강렬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줄지어 서 있거나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풍경이 아니라 단출하고 아늑한 느낌이었죠. 도시 전체는 비교적 작은 규모였고 높은 빌딩도 거의 없이 건물들은 낮고 단순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자리 잡은 호텔과 리조트들은 중동 특유의 흑빛 건축 양식을 띠고 있었고 거리는 깨끗하고 한산했죠. 항구 도시라 하기에 컨테이너 야적장이 크지도 않고 부두에 정박한 선박도 많지 않은 아카바를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아카바는 마치 세상의 소음에서 한 걸음 비껴선 곳 같은 느낌이네. 항구 도시라고 하기에는 소박한 느낌인데 뭔지 모를 특별함이 자꾸만 느껴져서 신기한 느낌이란 말이지. 아카바의 묘한 매력에 빠져 항구를 찬찬히 둘러보고 있을 때 현지 물류 담당자 사미르는 제 곁으로 와 바다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해줬어요. 우린 이 작은 바다를 위해 석유가 나올 귀한 땅을 내줬습니다. 걷던 걸음을 멈추고 저는 물류 담당자를 의아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이내 그가 제게 해준 말을 곱씹게 되었어요. 아니 석유가 나올 귀한 땅을 내줬다니? 그리고 작은 바다를 얻었다는 게 무슨 말이지? 석유라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원인데 그걸 포기하고 바다를 택했다는 말인가? 물류 담당자의 말은 꽤 혼란스러웠습니다. 석유라면 현대 경제의 핵심 자원이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이죠. 특히나 중동 국가들을 떠올려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은 엄청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부를 쌓고 있습니다. 오일머니 덕분에 초호화 도시들이 건설되었고 경제 발전의 속도도 아주 놀라운 수준이죠. 한마디로 석유가 있다는 것은 곧 부유한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석유를 팔면 산업을 키울 수 있고 복지를 확충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도 있는 정말 큰 행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석유는 정말이지 그 자체로 하나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포기하고 바다를 택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죠. 더군다나 요르단은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천연자원도 풍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늘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서 석유가 나올 땅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걸 무조건 어떻게든 개발해서 경제를 살렸어야지. 왜 그걸 넘기고 바다를 선택한 거지? 상식적으로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차마 물류 담당자에게 묻지는 못하고 속으로 곱씹으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의아하고 당황스럽게만 느껴지던 이 물류 담당자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자 물류 담당자는 제게 이어 말을 했어요. 그때 우리는 석유보다 바다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석유가 나오는 땅은 저희에게는 큰 재산이자 보물 같은 존재였지만 그보다 바다가 더 필요했죠. 바다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연결될 수 없으니까요. 물론 그때 그 땅을 가졌다면 지금쯤 석유 수출국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시 돌아가도 우리는 무조건 바다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일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후회와 미련이 보이는 얼굴이 전혀 아닌 확신에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이내 바다를 찬찬히 바라보는데 바다는 단순한 해안선이 아니라 요르단이 국가의 미래를 걸고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우치게 되었어요. 저는 선박 물류 전문가로서 전 세계를 돌며 해운은 제게 너무도 당연한 존재인 만큼 늘 바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르단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결국 선택을 해야 했던 겁니다. 내륙국으로 남을지 아니면 좁디 좁은 바다를 통해 세계로 나갈 길을 확보할 것인지 말이죠. 그때의 선택의 결과가 바로 제 눈앞에 펼쳐진 이 작은 항구 아카바였던 것입니다. 잔잔한 파도에 몇 척의 화물선이 부두에 정박해 있고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수없이 오가는 다른 항구들에 비하면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모습이었지만 이 바다가 없었다면 요르단은 내륙국으로 남았겠죠. 지금껏 단 한 번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제 안에서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8월 10일 요르단은 사우디와의 공식적인 국경 조정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 요르단은 사우디에 서울 면적의 10배가 넘는 7,000제곱킬로미터의 사막 영토를 넘겨주고 홍해 연안 19km의 해안선을 얻었죠. 이 협정은 당시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넘겨준 땅은 한눈에 봐도 척박한 사막으로 보였고 요르단은 이미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었기에 단순히 땅이 조금 줄어든 정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바다를 확보함으로써 아카바 항구를 확장할 현명한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러나 몇 년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영토 교환이 이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우디는 요르단으로부터 넘겨받은 땅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은 수십 년 동안 사우디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석유 생산지로 재탄생시켰죠. 반면 요르단은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그제야 요르단의 결정을 떠올렸고 어리석음을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고작 바다 몇 킬로미터 어짜고 석유가 나오는 저 귀한 땅을 넘기고 오일머니를 포기하는 멍청한 나라가 어딨어? 저렇게 멍청하니 요르단이 거지꼴로 사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저 땅이 요르단에 있었어 봐. 지금쯤 완전 부유한 산유국이 되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굴러 들어오는 복을 아주 걷어찬 거지. 비판의 목소리는 아주 컸고 실제로 사우디는 넘겨받은 영토를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며 원유 수출을 통해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요르단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요르단 역시 중동의 또 다른 석유 부국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요르단은 끝까지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고 바다를 선택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되새기면서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해운업에 몸담아 온 제게 바다는 언제나 당연한 것인데 요르단 사람들에게 이 바다는 선택의 결과였고 그 선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죠. 한쪽에는 엄청난 부를 가져다줄 석유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바다 한 줄기가 있었던 겁니다. 저 바다가 뭐길래 이 고통스러운 두 갈래길에서 결국 과감하게 그들은 진짜 바다를 선택한 거였구나. 새로운 사실을 접하고 다시 보는 바다는 평소와 다르게 더 빛이 나 보였어요. 수평선 넘어 보이지도 않는 끝없이 펼쳐지는 이 바다의 위대함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카바 항에서 며칠째 일을 하던 중 저는 몽골 출신의 물류기사 바타르를 만나게 되었어요. 몽골에서 온 물류기사라 하여 의아스러움에 더욱 눈길이 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몽골은 해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륙국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도대체 어떻게 이곳까지 흘러와 항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들었고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틈타 대화를 하며 친밀해졌죠. 그런데 바타르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금도 있고 철도 있지만 바다가 없어서 아무것도 내보내지 못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잠시 생각에 빠지게 되었어요. 바다가 없다는 것에 대한 제약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에는 엄청난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금, 구리, 석탄, 철광석 등등 수많은 광물 자원이 있으나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바다가 없기 때문이었죠. 몽골은 전형적인 내륙국으로 사방이 육지로 막혀 있으며 가장 가까운 해안선조차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 무언가를 수출하려면 전적으로 육로와 철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도 비효율적이죠. 바다만 있었다면 저 많은 광물들을 배에 실어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남의 땅을 지나가야 하죠. 석탄을 팔려고 해도 중국을 통해야 하고 금을 수출하려고 해도 러시아를 거쳐야 해요. 중국이 이번 달은 수입을 줄이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저 손 놓고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몽골에서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필연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국경을 꼭 넘어야 했어요. 운송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몽골이 중국과 외교적으로 갈등을 빚을 때 중국은 국경을 봉쇄해버렸었죠. 그 순간 몽골의 모든 물류가 마비되었고 석탄도 철광석도 금도 모두 국경에서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몽골은 바다의 귀함을 알았다고 했죠. 저는 비로소 이 대화를 통해 바다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고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은 부유할 수 있는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지만 그들에게 바다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심지어 제 눈에 보이는 바타르의 손은 제 마음을 더 울렸어요. 평생을 거친 노동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진 손이 보였습니다. 아카바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나르는 그의 손은 사실은 몽골의 광산에서 금과 철을 캐던 손이었을지도 모르죠. 결국 그는 바다를 찾아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바다를 가진 나라에서 태어났고 늘 바다를 보며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바다를 품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꿈 그 자체이고 그들이 말하는 바다가 없다는 것의 현실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요르단 프로젝트는 그 어느 때보다 깨우침을 많이 얻는 계기였는데 마침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참가한 한국 해운기업 직원과도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두에서 처음 만난 한국 직원은 아주 깔끔한 차림의 모습이었어요. 수년간 현장에서 뛰어온 사람 특유의 강한 인상도 보였고 그에게 한국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출 99%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공산품이든 원자재든 해외로 나가는 모든 걸 한국 배를 타야 하죠. 우린 철광석도 없고 석유도 없어요.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서 가공한 뒤 다시 해외로 내보내야 하는 그 과정에서 바다는 절대적인 생명선이죠. 우리 한국에는 바다가 있으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태까지 들었던 바다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에 정점을 찍는 한국의 바다 이야기였어요. 한국이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배경에는 바로 바다가 있었죠. 조선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한 것도, 물류 네트워크가 발달한 것도, 세계적인 무역 국가가 된 것도 결국 바다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제야 한국의 대표적인 항구들인 부산, 인천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는 매일 수천 척의 선박이 오가며 수출품과 원자재가 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바다가 없는 나라였다면 이렇게까지 경제 성장을 할 수는 없었겠네. 결국 자원이 있어도 수출하기가 어려운 몽골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거네. 저는 몽골 출신 바타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자원이 그토록 풍부한 나라지만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라는 이유로 자원들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 그들과 달리 자원은 없지만 바다가 있는 한국은 경제 성장을 시키고 있고 반대로 몽골은 바다가 없어 자원이 있음에도 경제가 막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르단에서 그 귀한 땅을 내주고 바다를 얻은 것이죠. 결국 바다가 없으면 부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요르단은 안 거야. 그래서 기꺼이 귀한 땅을 내주고 작은 바다라도 얻어서 경제 성장을 시키고 있는 거지.
요르단은 결국 내륙국으로 경제가 막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꺼이 땅을 내준 겁니다. 만약 그들의 선택이 달라졌다면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을 것이죠. 두 나라 모두 바다로 인해 운명이 바뀐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자원 부족을 극복하고 세계 경제 강국이 되었고, 요르단은 바다를 얻기 위해 영토를 포기한 덕에 독립적인 무역을 유지할 수 있었죠. 두 나라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바다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힘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시야 역시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것을 알게 될수록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특히 자원이 하나도 없지만 바다 하나만으로 경제 강국인 한국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부산은 제 머릿속에도 오래도록 각인이 될 만큼 위대한 곳이었는데 한국에 대한 스토리를 듣고 보니 새삼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산은 한국 최대의 항구이자 해상물류의 중심지로 세계 2위 환적항으로 성장했어요. 환적항은 단순히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곳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화물이 모였다가 다시 나라로 흘러가는 물류의 허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부산은 그 자체로 세계 해상무역의 심장부 중 하나이죠. 여기서 더 신기한 것은 한국 해운 기업 직원에게 들은 말 중 하나였습니다. 부산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에요. 이 도시는 바다 위에 세운 도시거든요. 그가 제게 해준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어요. 부산은 원래부터 해운과 무역의 중심지로 태어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반도로 이루어져 있지만 동쪽으로는 일본이, 서쪽으로는 중국이 가까이 있어 물류 환경이 녹록지 않았죠. 다만 부산은 태평양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구였고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산은 아시아와 미주, 유럽을 잇는 초대형 물류 거점으로 성장했다고 해요. 부산항이 지금처럼 성장한 것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 때문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한국은 바다를 이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였고 그 필요적인 이유가 부산을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 만들었던 겁니다. 부산은 처음부터 바다 위에 세워진 도시였던 거죠. 그에 비해 아카바는 부산과 정반대였어요. 부산이 바다를 중심으로 성장한 도시라면 아카바는 바다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였죠. 부산항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영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규모인데 비해 아카바는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카바는 요르단에게 있어 산소 같은 존재이죠. 이 작은 항구가 없다면 요르단의 수출입은 이웃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갇혔을 겁니다. 즉 더는 독립적인 무역 국가로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기에 아카바는 요르단에 있어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숨통이자 희망이라는 사실이 명확했어요. 부산항과 아카바 이 두 항구는 규모도 시스템도 모두 다르지만 모두 바다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이 닮아 보였습니다. 부산은 바다 위에 세운 도시였고 아카바는 바다 하나 얻기 위해 세운 도시였던 거였네. 결국 두 곳 모두 바다로 인해 운명이 결정된 점이 아주 많이 닮아 있어 보여. 두 곳은 모두 바다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부산이 바다 덕분에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고 아카바 역시 국가 경제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바다는 진짜 단순한 물길이 아니구나. 나한테는 늘 너무 당연한 존재였는데 바다는 국가의 경제를 결정하는 힘이 있었고 도시를 만들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존재였어. 바다가 숨기고 있던 진짜 힘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국가의 생명선이자 문명의 연결망이 바로 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바다가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요르단과 몽골 같은 내륙국들은 바다가 없는데 이게 단순한 지리적 특징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산업의 근본적인 한계를 결정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런 나라들은 조선업도 철강업도 불가능합니다. 조선소를 세우려면 우선 배를 띄울 수 있는 부두가 있어야 하는데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는 애초에 조선업을 시작할 수조차 없는 거죠. 몽골만 예로 들어봐도 철광석에 석탄에 지하 자원이 이토록 풍부하지만 이 원자재를 가공해 조선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강을 생산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철광석과 석탄을 국제적으로 수출입해야 하는데 바다가 없으면 그 과정이 극도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이는 요르단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아카바라는 작은 항구가 있으나 대규모 철강업과 조선업을 육성할 만큼의 기반이 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필연적으로 해양 국가들의 철강과 조선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박을 보유해야 한다면 조선소가 있는 나라에서 배를 사야 했고 철강이 필요하면 항구를 통해 육로로 들여와야 하죠. 이는 곧 물류비용 상승과 산업 발전의 한계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바다를 기반으로 철강과 조선업을 차츰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1960년에서 70년대 한국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포항에 대규모 제철소를 건설했고 그것이 바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 원자재를 실어나갈 바다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포항의 제철소에는 대형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항구가 있다고 해요. 이 항구를 통해 브라질, 호주,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할 수 있는 거죠. 그 덕분에 포스코는 고품질의 철강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고 이는 곧 한국 조선업 성장의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조선업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기업들은 바닷가를 따라 조선소를 건설했습니다. 부산, 거제, 울산 등지에 조선소를 짓고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한국이 해양국가였고 바다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바다가 가진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바다를 단순한 교역 통로 정도로만 여겼고 제가 일하는 일터에 있는 당연한 존재로 여겼어요. 상품과 원자재가 고가는 하나의 길로 보이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나니 바다라는 것이 가진 힘의 크기와 국가 경제의 기반, 그리고 산업을 일으키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더라고요. 결국 바다가 없으면 조선업도 철강업도 무역도 아무것도 성장할 수 없는 거네. 바다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는 결국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차이라고 볼 수 있겠어. 내륙국은 다 내주고라도 바다를 꼭 얻어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라, 한국이 유일하게 가진 게 바다인데 그 바다를 가진 한국의 성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였죠. 한국은 육로로 국경을 맞댄 나라가 북한뿐이라 교역은 거의 전적으로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 수출입 물량의 99%가 해상을 통해 이동하고 철광석, 원유, 천연가스 같은 원자재도 대부분 바다를 통해 들여오죠. 이 외에도 삼성, 현대, LG, SK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바다 없이는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즉 부산항이 없었다면 한국 경제도 존재할 수 없었던 거죠.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아주 가난한 나라였다고 해요. 철광석도 없고 석유도 자원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위기의 사태 속에 무역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죠.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한다. 이 전략을 갖고 한국은 무역항을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며 그 중심에는 부산항이 있었습니다. 부산항은 일본과 가까워서 무역 거점으로 최적지였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줬죠. 이후 1970년에서 1980년대 한국은 무역뿐 아니라 조선업과 철강업을 통해 해양산업 강국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바다가 있던 한국은 부산항을 비롯한 해상 물류 시스템을 갖췄고 그를 통해 한국은 철강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부산항도 더욱 발전했습니다. 부산 신항 개발로 세계적인 환적항으로 도약을 하며 세계 5위 컨테이너 항만 연간 220만 TEU를 처리했죠. 또한 해운 기업 HMM 성장으로 글로벌 해운 업체로 완벽한 자리매김에 성공합니다. 한국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빠른 전략과 실행을 통해 부산항은 지금 현재 세계 해상 물류의 중심지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 강국이라는 높은 위상을 실현시켰습니다. 결국 한국은 유일하게 가진 바다 하나만으로 경제를 발전시킨 정말 대단한 나라였죠. 모든 프로젝트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비행기 창밖에 한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들이 차올랐죠. 지금까지 저는 저 대단한 힘을 가진 바다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바다를 한 번도 부족한 자원이라거나 누군가에게는 너무 간절할 거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어요. 런던은 템스 강과 연결되어 있고 영국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죠. 바다는 언제나 늘 곁에 있었고 자연스럽게 무역과 해운을 가능하게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게 바다는 있는 듯 없는 듯한 공기 같은 존재였죠. 너무 익숙해져서 그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살아온 겁니다.
그런 지난날의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해운업에 몸담아 바다 위에서 산 세월이 그토록 긴데 바다가 어떤 곳인지를 이제야 알다니 그동안 난 참 인생을 헛살았구나 싶네. 앞으로 남은 생도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살 텐데 이제라도 제대로 깨닫고 지난날은 반성해봐야지. 나는 더 이상 바다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어떤 나라에서는 바다 한 조각을 얻기 위해 나라를 나눴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바다가 없어서 모든 경제활동이 제한되었습니다. 바다가 있다는 것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고 바다가 없다는 것은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적어도 남은 날의 바다 생활에서는 달라진 제 스스로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다짐을 굳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템스강은 여전히 평소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늘 보던 뻔한 공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귀하디 귀한 존재로 보였죠. 만약 이 강이 바다와 연결되지 않았다면 이 도시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했겠지? 이런 사소한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고 템스 강변을 따라 늘어선 항구와 창고들을 바라보며 바다와 연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돌아온 런던에서의 일상을 다시 시작했지만 이전과는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뉴스에서 해운업 위기, 물류 대란, 조선업 불황 같은 단어가 나와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귀에 다 들어왔고 보이는 시선도 달랐습니다. 저는 신문에서 영국 항만 파업 기사를 볼 때마다 부산과 아카바의 항구를 떠올렸어요.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그리고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던 트럭 기사들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죠. 제 일에 몰두를 하면서도 이전처럼 단순한 경제 논리로만 바다를 바라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저는 바다를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 공간으로 보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해운업 관계자의 인터뷰를 접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해운이 멈춘다면 전 세계는 단 3일 만에 혼란에 빠져 그야말로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저였다면 신경도 쓰지 않고 넘겼을 얘기지만 이제는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저는 정말로 알았으니 말이죠. 바다가 없다면 이 세계는 결코 지금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변화된 시각을 바탕으로 아주 작은 실천들을 시작하고 있어요. 해운과 물류 관련 세미나에 적극 참여 중에 있고 바다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인터뷰 및 영상을 보며 바다가 단순한 무역 경로가 아니라 인류의 생명선이라는 것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런던에서 활동하는 국제 해운 기업들과 협력해 해운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제게 이런 울림과 깨달음을 준 귀한 인연들에게 제 마음을 담은 편지도 보냈습니다. 덕분에 바다에 대한 귀중함을 제대로 깨닫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당연한 존재라 여겼던 제게 큰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프로젝트로 한 번 더 갈 예정인데 그때는 웃으며 맛있는 저녁 한 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나라에서는 석유를 최고의 자원이라 생각합니다. 부와 권력을 결정짓는 것은 늘 석유였기에 이 석유를 차지하려 전쟁을 벌이기도 하죠. 석유가 발견된 나라들은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뒤처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자원은 바로 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바다는 단순한 자연 환경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이며 무역, 산업,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 바다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며 그 바다로 운명을 바꾼 두 나라 요르단,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명함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의 기술이 미국을 완전히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는데요. 수십 년간 그들이 놓쳐왔던 치명적인 격차, 그리고 FEMA의 대응팀 책임자는 처절한 몸부림을 쳤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FEMA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워싱턴주 대응팀 선임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는 사라 미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이번에 있었던 큰 홍수를 통해 얻은 교훈을 나누기 싶어서예요. 모든 건 얼마 전 워싱턴주를 강타한 최악의 홍수 사태에서 시작됐습니다. 태평양에서 불어온 거대한 비구름이 우리 지역을 집어삼켰죠. 대기천 현상에 의한 홍수였는데 말 그대로 하늘에 강이 생긴 것처럼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겨울 비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고 스카지강, 벨링햄 등 주요 하천들이 하나둘씩 위험 수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미셸님, I5 고속도로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I5 고속도로 아래 지반이 심각하게 약화되어서 붕괴 가능성까지 있다는 거였죠. 이 보고를 봤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I5는 워싱턴주의 대동맥과도 같은 고속도로입니다. 시애틀에서 포틀랜드까지 이어지는 서부의 대동맥이거든요. 이 도로가 무너진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가 평소보다 더 긴장했던 이유는 또 있어요. 저는 출산 휴가를 떠난 팀장님 대행으로 있었거든요. 불과 2주밖에 안 됐는데 이런 긴급 사태가 벌어지다니 긴장될 수밖에 없죠. 현장은 보고받은 내용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이미 도로 갓길 일부가 무너져 내린 상태였고 차에서 도망쳐 나온 시민들은 갈 곳을 잃고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창문까지 잠긴 주택들, 거리를 떠다니는 자동차들, 정전으로 깜깜해진 마을까지 10년간 재난 현장을 봐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급하게 팀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팀장님도 방법이 없는 건 매한 가지였어요. 도시 인프라는 이런 수준의 재난을 감당하기엔 너무 노후화되어 있었거든요. 미국처럼 돈도 많고 잘 사는 나라에서 홍수 하나 감당하지 못하냐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희 지역의 다리는 1960년대에 지어졌고 배수시설은 수십 년이나 됐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경고가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예산 문제로 개선이 미뤄져 왔어요.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 들어갈 예산으로 다른 일을 하자는 게 지역 정치인들의 생각이었죠. 자연재해가 하도 많으니까 포기한 것 같기도 해요. 당시 고립된 가구는 최소 50가구였고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와서 헬기 구조마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동안 다리 일부가 무너졌어요. 이로 인해 그 지역 주민들은 완전히 고립됐죠. 비가 조금 그친 다음 날 아침 본부장님이 전 직원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본부장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현재 상황이 심각했을 뿐더러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울리지 못해서 주민들의 큰 피해가 있었던 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깨질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본부장님처럼 베테랑인 분이 하는 말이라면 분명 유용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에게서 나온 말은 제 기대와 전혀 다른 거였어요. 이번 홍수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들 아시겠죠? I5 고속도로가 무너져 내렸다는 건 엄청난 재산적 손해를 들고 오니까요. 현재로서는 저희끼리 고민한들 마땅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재난 전문을 초청하기로 했어요. 마침 미국에 계시던 중이라 어렵게 모실 수 있었으니 박사님이 오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의 표정에도 의문이 가득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존심도 좀 상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시설 노후화로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어쨌든 미국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을 고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 시간을 두면 분명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한국이라니요. 텍사스 주보다도 작은 한국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봤자잖아요. 미국은 태풍, 홍수, 심지어 허리케인까지 다양한 자연재해를 경험했는데 한국의 자연재해는 태풍이 가끔 지나가는 수준이었습니다. 허리케인과 비교하면 어린애들 장난과 다름없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자연재해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연간 강수량도 우리보다 적고 큰 강도 없고 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로키 산맥에 비하면 그저 언덕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런 나라에서 온 전문가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리가 없어. 전문가라고 해봤자 이론만 배운 학자일 뿐이겠지. 그리고 미국의 광활한 국토도 극단적인 기후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본부장님을 찾아갔어요. 본부장님, 이번 결정은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한시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저희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야죠. 더군다나 그분은 미국의 질이나 기후도 전혀 모르지 않겠습니까? 알아도 지식으로밖에 모를 겁니다. 재난은 직접 몸으로 부딪혀야 알 수 있는 건데 시민들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을 그런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어요. 본부장님이 뭐라 말씀하시려는데 저는 막무가내로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합니다. FEMA는 세계 최고의 재난관리 기관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한국인이 해결한다면 FEMA의 위상이 떨어질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본부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한 번 말을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우리끼리 해결책을 찾는 게 그때였어요.
본부장님이 손을 들며 제 말을 자르셨습니다. 10년 전 내가 본 걸 이야기해줄까? 본부장님은 제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진은 눈이 내린 도시의 사진이었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마치 도화지 한 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2014년 한국의 강원도라는 지역에서 찍은 사진일세. 벌써 10년이나 지난 사진이지. 본부장님은 그때의 기억을 더듬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본부장님은 재난안전협력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갔었는데 강원도로 현장 시찰을 갔던 중 갑작스러운 폭설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눈이 와봤자 뭐 얼마나 오겠어? 라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이틀 만에 무려 110cm나 내렸어. 뉴욕이나 보스턴의 최악의 폭설과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그런데 강원도는 산악지대라 뉴욕, 보스턴의 지형보다 험해. 본부장님은 눈이 생각보다 많이 오자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많이 오는 눈을 제대로 치울 리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내 예상대로 눈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듯했어. 고립되는 마을이 생겼고 도로가 통제됐지 길가의 전신주까지 눈에 파묻힐 정도였으니 복구에만 몇 주가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네. 당장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도 의문이었고 그런데 본부장님이 보고 오셨다는 이야기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있던 한국인 관계자들은 이상하다시피 차분했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우왕좌왕하지 않는 건지 궁금하던 찰나 당시 있던 곳에 커다란 창고 문이 열렸고 나는 한국인들의 차분함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네. 본부장님이 보신 건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제설차들의 등장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제설 장비들이 군대처럼 정렬해서 도로로 향하고 있었던 거였죠. 제설 차량들이 한번 도로를 쓸고 지나가면 수십 센티 쌓인 눈이 말끔히 치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설차는 미국에도 있어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면 다 가지고 있죠. 본부장님도 그걸 모르지는 않으셨기에 여기까지는 살짝 놀랄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기는 했지만 강원도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했으니 이런 거 몇 대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내가 한국을 너무 무시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도로가 말끔하게 치워진 덕에 본부장님은 강릉이라는 지역으로 넘어올 수 있었는데 호텔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큰 도로만 좀 치워져 있을 뿐 인도나 좁은 골목은 눈이 그대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눈을 뜨자 큰 도로는 당연하고 좁은 골목까지 눈이 치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의 가게와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우고 있었죠. 강원도 사람들은 집에 눈을 치우는 삽을 여러 개 구비해 놓는다고 하더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 집 문 앞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까지 치우고 있었어. 미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미국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집에 눈삽을 하나씩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자기 집 앞에 있는 눈만 치우고는 하거든요. 마당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과 차고 정도죠. 집 앞에 도로를 치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335 모여서 집 주변에 눈을 치우고 곳곳에 비치된 모래와 염화 칼슘을 뿌렸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 암묵적인 룰이었다고요. 그런데 본부장님, 그건 한국인들의 특성일 뿐이지 한국의 재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럼 한국인들이 보여준 행동은 놀랍고 굉장히 선진적인 태도였어. 그리고 재난 시스템 또한 마찬가지로 선진적이었다네. 아무리 주민들이 눈을 치워도 한계가 있는 곳들이 있지. 그런 곳은 작은 사이즈의 포클레인이 들어가 눈을 치웠어. 미국은 작은 골목까지 들어가서 눈을 치우지는 않습니다. 큰 도로를 치우는 게 우선이기도 하고 그거 하나만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거든요. 그래서 골목이나 언덕 같은 곳에서 인명사고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커다란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위해 작은 사이즈의 제설 장비 또한 구축하고 있었어요. 땅덩어리는 미국이 훨씬 큰데 장비는 한국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110cm나 되는 눈이 내렸는데 눈이 온 바로 다음 날부터 한국인들은 정상 출근을 했어요. 학생들도 눈을 뚫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만큼 제설이 획기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눈이 녹을 때까지 등교를 막았겠죠. 내가 놀란 건 여기서 끝이 아니야. 강원도는 대부분이 산인데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눈으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특히 그런 사람들 중에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라 눈이 오면 꼼짝없이 발이 묶이기 마련이지. 이건 확실히 큰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이번 홍수 때만 해도 고립된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으니까요.
헬기를 띄워서 물자를 지원하더군. 심지어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길을 뚫고 지붕에 있는 눈을 치웠어.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 아니라 동떨어진 산에서 혼자 사는 노인 한 명을 위해 그런 수고로움을 자처한 거지.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능하려면 누가 어디에 몇 명이 사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한국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주민들의 거주 상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재난이 발생하는 그 시점부터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효율적이고 정확했죠. 재난이라는 건 규모의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지. 한국이 작은 나라라서 재난 대처 방식에 미숙할 거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네. 한국은 내가 본 그 어떤 나라보다도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어. 미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수십 명 죽는 건 일도 아니지. 이제는 그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 국가가 재난에 처한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게 어떻게 당연한 일인가? 그런데 한국은 재난 때문에 한 명이라도 잘못되면 난리가 나.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다고. 나는 이번에 올 박사님에게서 그런 책임감도 함께 배웠으면 하네. 저는 곧바로 한국이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다목적 제설차라는 걸 사용하는데 눈을 밀어내는 동시에 갈아서 길 옆으로 뿜어내게 하더라고요. 저희처럼 무작정 밀어버리는 것과는 효과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자동 염수 분사 장치라는 게 도로에 깔려 있어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작성하여 도로 결빙을 막는다고 하더군요. 열선이 깔려 있는 도로도 많았고요. 우리는 예산하면서 시설 보수를 미루고 있었는데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이미 도입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어떤 식으로 재난 상황을 대비하는지 알게 되자 제 생각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오시는 박사님에 대한 의심은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그리고 제가 본 건 제설에 관한 것이었지 홍수에 대한 대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김 박사님이 도착하셨고 저는 정장 차림에 온화해 보이는 박사님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홍수 피해 지역으로 떠나기 전 박사님이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박사님, 캐스케이드 산맥이 왜 우리 지역 홍수의 주요 원인이 되는지 아시나요? 다소 도전적인 질문이었죠. 하지만 김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캐스케이드 산맥이 태평양에서 오는 습한 공기를 막으면서 지형성 강수를 일으키죠. 특히 대기천 현상이 발생하면 산맥 서쪽에 집중적인 강수가 내립니다. 이번 홍수처럼 말이죠. 자신감 있는 말투의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의 토양 특성은요? 이번 홍수가 유독 심각했던 이유가 그러자 김 박사님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블릿을 꺼내셨어요. 이 지역은 화산재 토양이 많죠. 화산재 토양은 물을 잘 흡수하지만 일단 포화되면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토양 황폐화가 심각해서 지반 침식에 더욱 취약한 상태고요. 이어서 지질도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루이스 카운티의 경우 제3기 퇴적암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산사태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전통적인 홍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하천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960년대에 설계된 시스템이라 현재의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우회수로의 용량이 부족하고 제방 높이도 현재 위험 대비해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박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치수 대책이 하천 중심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현대적인 홍수 관리는 유역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도시 계획부터 산림 관리까지 통합적으로요. 박사님의 전문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는 내용도 있었죠.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하시는 걸 보니 오히려 저보다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마지막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미국과 한국은 규모가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그놈의 땅 얘기였죠. 솔직히 이 말을 하고 후회했어요. 제 말투나 내용이 무례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인지 말을 계속 이었습니다. 뭐랄까, 본부장님에게 말했던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으면 우리의 위상이 낮아질 거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10년이나 이 일을 했던 저보다 갑자기 나타난 한국인의 전문성이 더 뛰어나다 보니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요. 박사님의 전문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토는 우리 워싱턴 주보다도 작다고 들었어요. 작은 나라에서의 경험이 과연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미국에서까지 효과가 있을 거라 자신하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김 박사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는데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건 한국 규모에 국한된 거겠죠. 미국은 달라요. 우리는 대륙급 자연재해를 다루고 있어요. 한 번의 허리케인이 한국 전체 크기만 한 지역을 덮치기도 하니까요. 솔직히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박사님을 만나기 전 제 머릿속에는 더 무례한 생각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다들 소심하고 우유부단하다고 하던데 한국에서 오는 박사님도 미국의 대륙급 자연재해를 경험해보면 도망갈지도 몰라 하는 편견이었죠. 하지만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은 달랐어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예의 바르게 제 도전적인 태도를 받아치고 계셨거든요. 김 박사님은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제 말을 끝까지 경청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첼 씨, 혹시 스마트폰 쓰시나요? 재난 얘기하다 갑자기 웬 스마트폰?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죠?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작은 반도체가 없었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작은 게 큰 것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반도체를 만드는 주요 생산국이 한국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한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고 한국은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 최첨단 재난 경보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김 박사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자연재해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건 물과 바람, 그리고 땅이에요. 자연은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신경 쓰지 않죠. 중요한 건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유엔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브라질의 아마존에서도 일했고 방글라데시의 몬순 홍수도 다뤄봤습니다. 재난의 본질은 어디나 같아요. 다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작다는 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니까요. 미첼 씨는 지금 루이스 카운티의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고 제 태도에 부끄러움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제 어리석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무례함을 겪고도 화를 내는 게 아닌 깨달음을 준 박사님의 어른스러운 태도에 존경심마저 들었죠. 상황이 급박한 만큼 김 박사님과의 긴급대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김 박사님은 드론과 위성사진을 통해 수해 지역의 지형과 침수 현황까지 세세하게 분석한 상태였어요. 현재 가장 시급한 건 배수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대형 펌프와 수로 확장 공사만을 고집했습니다. 이게 워낙 대규모 공사라 이걸 하려다 보니 예산 문제로 골머리를 썩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김 박사님 방식대로 하면 설치 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고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방식으로 도심 침수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경험이 있더라고요. 대체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크고 강하게만 고수했던 저희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방을 쌓는 방식, 주민 대피 루트, 대피소 운영 방법 등 필요한 것들만 쏙쏙 뽑아서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효과가 있을 거라 확신하십니까? 박사님은 확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 방식들을 검증했습니다. 오히려 제한된 공간이었기에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긴급 대처 방법뿐만 아니라 중장기 대책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김 박사님을 못마땅해 했던 이들도 어느새 김 박사님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죠. 특히 이번 홍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I5 고속도로에 대한 해결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그 방식으로 제안하신 게 독특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을 도입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시스템은 이상 기후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 홍수 사전 예측 및 조기 경보로 재난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빅데이터와 수익의 강우량 등을 계측해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 방송과 문자 송출을 하죠. 심지어 대피 경로, 가까운 대피소 위치, 교통 상황까지 모두 포함된 맞춤형 정보였습니다. 이런 정보만 있어도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수가 대폭 줄어들 거예요.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재난 대책은 사후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다니 한국과 미국의 방식은 수십 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60년대에 만든 시설에 기대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니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교수님의 전문성에 놀라고 한국이 미국보다 몇십 년은 앞선 선진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2번 놀란 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루이스 카운티 서쪽 지역으로 향했죠. 현장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다리가 붕괴 위험이 있다는 보고였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본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불어난 강물이 다리 기둥을 위협하고 있었고 주변 제방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봐요. 누군가의 외침에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작은 형체를 봤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리트리버였어요. 목줄이 나뭇가지에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구조보트를 부른다면 구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었고 이 상태로라면 구조보트가 오기도 전에 익사할 게 분명했어요. 리트리버의 주인은 주저앉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울고 있었고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며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다들 같은 생각이었어요. 도무지 구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 박사님이 재킷을 벗으셨습니다. 설마 했어요. 설마 방금 전까지 전문적인 이야기를 술술 하던 지식인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 리가? 라고 생각했죠.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을 감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김 박사님은 제 예상과 달리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 물에 뛰어들 생각이셨습니다. 김 박사님은 구조용으로 가져온 로프를 몸에 묶더니 말씀하셨어요. 저쪽에서 제가 신호하면 로프를 당기세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김 박사님을 말렸습니다. 한국인 전문가가 여기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미 김 박사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박사님, 아무리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지만 박사님께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활동은 저희가 할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박사님은 괜찮다며 안심시키셨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에 뛰어드셨습니다. 김 박사님이 물에 뛰어드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급류에 휩쓸리실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옆에서는 데이비스가 연신 세상에나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프를 잡은 차에 덜덜 떨었어요. 이 로프 하나에 2 생명이 달려있는 거니까요. 저와 함께 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절대 긴장을 풀지 말라며 서로를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금입니다. 박사님의 신호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로프를 당겼어요. 박사님과 리트리버가 육지로 올라왔을 때 주변에서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민들이 김 박사님의 구조 활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죠. 교수님이 무사히 리트리버를 구출해내자 괜히 동양인이 나서서 리트리버가 잘못되는 거 아냐? 그냥 구조대원 올 때까지 기다리지. 저게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들마저 입을 싹 다물더라고요. 저는 쫄딱 젖은 옷을 짜고 있는 박사님을 보면서 이분은 전문가의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용기와 실행력까지 모두 갖추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롤모델이랄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제 롤모델은 박사님이 되었어요. 뒤늦게 온 본부장님은 상황을 듣자마자 박사님에게 달려가셨습니다. 박사님, 정말 위험하셨어요.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신 겁니까? 그러자 박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이유가 있겠습니까? 김 박사님이 미소 지으며 한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박사님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사실 제가 개를 무서워해서요. 물보다 개가 더 무서워서 오히려 더 긴장했네요.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희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농담을 하신다는 걸요. 방금 전까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활동을 하신 분이 오히려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시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구조된 강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박사님 곁에서 꼬리를 흔들었고 개를 무서워한다던 박사님은 아무렇지 않게 강아지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리트리버의 주인은 박사님에게 다가와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편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기념일로 지정해야겠어. 내 생에 최고로 많은 깨달음을 얻은 날이니까. 저는 제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신 박사님께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식당에서요. 하루 종일 현장에서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당연한 예우죠. 사실 예약을 안 하면 가기 어려운 곳인데 박사님의 영웅담이 벌써 멀리 퍼진 덕에 예약 없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디저트를 기다리는 동안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박사님, 처음에 제가 많이 무례했습니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박사님을 대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박사님은 커피를 한 모금 드시고는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이해합니다. 사실 제가 다양한 나라를 다니면서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의 한국을 떠올리니까요. 그 말씀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한국 하면 떠올랐던 건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이미지뿐, 첨단 기술이나 선진 시스템은 생각조차 못했었죠. 오늘 박사님께 재난 대책에 관한 것들도 많이 배웠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은 여전히 겸손하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에 초대해 주세요.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한국 문화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박사님을 뵙기 전까지는 한국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여전히 저희 지역은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 중입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앞으로 어떻게 재난을 대비할 것인지 논의해 볼 것 같아요. 아마도 그때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남에게 들은 한국이 아니라 제가 직접 한국을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매우 드높다고 익히 들었어요. 그런 대한민국 국민님의 자랑스럽습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고맙고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